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에 가지고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라는 개념을 잘 알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형법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란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절차법이다. 그렇다면 형법은 뭐냐?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말은 죄와 벌이죠. 죄 진 사람을 벌을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죄와 벌은 엄격해야 되겠죠. 엄격하기 때문에 정적, 고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은 어쩌냐? 형법이 구체적 사건의 적용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있으니까 절차가 필요한 바, 이러한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체계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며 동적 발전적 성격. 왜 동적 발전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문화가 교통이 발전하면 발전했으면 긴급 체포했다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옛날에는 길었다가 더 짧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사소송법은 시대에 따라서 동적 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의 정적 고정적 성격과 형사소송법의 동적 발전적 성격 이 개념에서 중요하고, 이 3번과 같은 것은 말장난 같은데 이게 독일 형법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형법은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면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이다. 우리가 의한 정의와 있어서의 정의, 형법은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이지만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다. 의한과 있어서를 구별하시고, 그 밑에 보면은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이며 형법과 함께 무엇을 실현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뭐라 그럽니까? 형사법이다. 형사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만 물었을 때 형사사법이 있어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형사소송 법정주의. 형사소송은 무엇으로? 법으로 정해주어라 라는 것이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사소송 법정주의라 하면 형사소송 절차는 어디에서 제정한? 국회에서 제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형사소송 법정주의를 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 이런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 법정주의다. 그러면 법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느냐?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형사소송 법정주의는 단순히 형사 절차를 법률에 규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 법정된 형사 절차의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합니까? 듀 프로세스, 적정한 절차일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어떤 성격이냐? 자, 1번 공법이다. 공법은 그래서 사법에 반대되는 것이 공법이죠.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무엇을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공법이다. 2번 사법법이다. 그렇다면 사법법은 이 사법하고 사법법은 다르죠. 사법은 공법 반대되는 것이 사법이지만 사법법은 입법, 공법 중에서 공법을 3개로 나누죠.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때 그때 사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법 중에서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규정하는 사법법이므로 무엇이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수사 절차나 형의 집행 절차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수사나 공판 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사법법이면 법적 안정성이라 해야 되나 수사 절차나 형의 집행 절차에서는 공판 절차보다 한 목적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법이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우리가 말하는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의 집행 절차에서 가장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것, 이것은 공판 절차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한 목적성이 가미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수사 절차나 형의 집행 절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절차법이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로 기술적, 동적,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실체법은 형법은 윤리적, 도덕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이 형사소송법은 절차적인 성격이 강하다. 절차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맞죠? 전적으로 기술적이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체법은 형법은 윤리적, 도덕적. 우리가 형법을 해서 왜 윤리적, 도덕적이냐면 법이라는 얘기는 윤리의 최소한입니다. 윤리적인 것을 거기에서 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건 처벌할 수 없지만 그 윤리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위배했을 때 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된다. 그래서 형법은 윤리적, 도덕적 성격이다. 그러면 형사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더불어 형사법에 속한다. 여기까지는 바로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민사법이 개인과 개인, 부분과 부분 사이에 평균적 정의를 실현함에 대하여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 전체와 부분 사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되고 형사법은 정치적 석재가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 민사법의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아무리 가쁘든 돈이 많든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든 가벼운 사람이든 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가격이 같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법인 형사법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 말은 우리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살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을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 어떤 전체와 부분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정의 중에서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 형사법은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잘 나타나는 것은 형사법, 민사법은 평균적 정의,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법원에 어떤 것이 있는가? 법원이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이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법은 법률에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형사 절차 법정제의 형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면 모든 형사소송법 위에 형사 절차에도 많이 규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헌법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소송 절차에 있어서 대법원 규칙도 제정되어 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 부분이 요즘에서는 헌법에 형사소송법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죠. 가장 간단한 것은 자 형사 절차를 지배하는 7급부로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데 특히 헌법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피의자의 단계에 있는 것은 거의 다 헌법에 나와 있다라고 개념을 두고 이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을 침해할 것이 피의자보다 더 작다. 그래서 법원의 부분, 피고인의 부분은 자주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조를 볼까요? 형사 절차를 법으로 정해라. 적적 절차 원칙. 그 다음에 고문하지 말아라.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처벌해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구속이나 체포 구속의 통지를 받을 권리나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나 자백 배제의 법칙과 자백의 보강 법칙까지는 어디에 있다? 헌법에 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때린 놈 또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다음에 27조 뭐 군사법원의 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도 헌법에 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 형사 보상을 해줘라.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나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이것도 헌법에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법원의 조직과 권한, 공개재판의 권리, 군사법원에 관한 규정, 헌법소원권, 이 정도는 전부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외우는 것은 좋지만 외우다 보면은 혼동을 할 염려가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볼까요? 보석 청구권, 이건 피고인 단거죠. 증거보전 청구나 증거신청권, 증인신문권, 이의신청권, 이건 다 증거와 관계되는 것은 공판에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법수집 증거배제의 법칙, 전문법칙, 거의가 다 증거편입니다. 최후진술권, 상소권, 상소할 수 있는 거, 간이공판 절차, 뭐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전체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따로 이 부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있는 거, 법률 중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그 말은 우리가 법전을 찾아보면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으로서 공포된 것을 바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자, 제목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형사소송법은 아니야. 하지만 그 내용이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 그래서 내용이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것보다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재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법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이 하는 것. 자, 검사 있어야 하는 게 검찰청법, 피고인을 도와줄 변호사법, 그 다음에 수사할 때는 경찰관의 직무집행법 등이 조직에 관한 법에 있고, 특별 절차다. 나이가 어리면 소년법, 가장 경멸 사건은 직결심판법, 군인이면 군사법원법, 그 다음에 특히 조세범 처벌 절차법, 조세범 처벌법이라 처벌 절차법입니다. 소송 비용에 관해서 형사소송 비용법, 기타 뭐 형사보상법, 현행법, 사면법, 소송 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가보안법, 관세법 등에도 형사소송에 속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정부조직법이나 군형법이라든가, 형법은 실질적 의미죠. 특별범죄 가중 처벌한다, 처벌하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법이고, 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되는 거죠. 경범죄 처벌법, 절차가 아니라 처벌, 조세범 처벌법,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이건 뭐라 그래요?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의 실효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번에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자, 대법원 규칙의 법원성은 헌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절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기율과 사법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것이 대법원 규칙이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고득점 아니라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헌법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이 정도는 한 번씩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용, 형사 절차 법정규율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관한 순수한 기술적인 상황에 관해서만 규정되고 규율할 수 있고, 거기에는 형사 소송 규칙,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 자석을 어떻게 해라, 자, 법정에서의 방청 촬영에 관한 것,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소송 비용에 관한 것, 소년범 심판 규칙, 이건 바로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대법원 예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 소송 관계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 영향을 미치다, 직접적으로는 소송 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다, 아니다? 법원이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내지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아니다. 그러면 또 아는 게 법무부령이 있는데,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한 부령인 뭐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검찰 사건 사무규칙, 그 다음에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검찰 집행 사무규칙, 뭐 징수 사무규칙, 검찰 보고 사무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원성을 판례는 부정한다. 그러네.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있는 것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의 법원성은 어쩐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거 위에까지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은 검찰청 자기들이 내무 사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아니다.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두 가지 똑같은 판례니까 여러분이 그 판례나 한번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다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대법원 규칙은 형사소송법이 법원이나 대법원 예규는 형사소송법이 법원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봐두시고, 이것이 옛날엔 지금은 안 나옵니다. 검찰 징수사무규칙은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법규 명령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인데 옛날에 지문에 한번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번 지문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례라든가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은 형사소송법이 법원이 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관습법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법원을 했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를 볼까요? 장소적, 인적, 시간적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장소적 적용 범위를 볼까요? 먼저 장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라면 영역 내에 발생한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 뭐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속쥐주의라 그럽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내라 할지라도 형사재판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 할지라도 형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2번을 볼까요? 대한민국 영역 내라도 국제법상 조약상 치해법권이 행하여지는 구역, 즉 대사관, 우리나라 영역 내의 외국 군함은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생각했고요. 영역 외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미치는 범위가 있으면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라도 치해법권 지역이 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판례를 한번 볼까요? 중국 국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 영토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 쭉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외국인이 그 여러 명의 여권 발급 신청서 한 장을 위조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국외범이므로 우리나라에 형사 재판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첫째, 속인주의를 적용받느냐? 아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어쩝니까? 속취주의에서도 밖에서 범했다. 그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한 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이 판례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 인적 적용 범위 이 부분은 자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인도 사람이라든가 다 포함되게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이면 다 미친다. 이게 바로 인적 적용 범위인데 가장 거기서 판례를 먼저 볼까요? 미 문화원에서 방화를 했을 때 미 문화원에서 누가 했냐 그러면은 그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방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자 속치주의에 의해서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건 간단히 캐나다의 시민권자인 피고인이고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그러면 외국인이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시하는 것이 소파 규정이죠. 한미주둔군의 직무상 대한민국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소파 주한미군에 대한 직무상 범죄는 미국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직무상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 범죄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가끔 지문을 보면은 주한미군이나 미국 외국 대사의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심판 절차는 어찌됐든 그 절차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처벌할 수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하면 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는 지문, 이것도 알아두시기. 자, 그 중에서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다 할지라도 국내법상 예외가 있다. 예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것하고 수사를 할 수 없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걸 가지고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형사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어디에서? 국회에서, 장소는 국회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직무상 행해야 됩니다. 그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국회 내에서 징계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판례를 보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면책특권에 대해서 그 면책특권의 목적과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자, 발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의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뤄진 것이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책특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필수적인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현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에 제한하여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여기에서 부수하여 행하는 절차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전에 이른바 떡값 검사에서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사법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되는 직무상 부수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소기각해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국내법상 예외인데 국제법상에는 어쩌냐? 외국의 원수, 그 가족, 그 다음에 수행자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입니다.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과 그 직원 가족, 승인받고 대한민국 내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 이것은 국제법상 예외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시 상태에서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속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을 미 합중국이 갖지 않으므로 그럼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없냐?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뭘 가지고 있다?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3번 시간적 적용 범위. 그러면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절차에 적용돼서 적용되어 범죄에 적용되었으므로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동법 시행 이후에 행한 소송 절차에도 적용된다. 그 말은 형사소송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안된다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옛날에는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을 꽁꽁 묶어갖고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했다가 이게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다. 피고인을 풀어서 재판해라. 그러면 그 법이 바뀔 때부터 형법과 같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때부터 바로 신법을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는 신법과 국법과 시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그래서 부칙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행 당시에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다만 시행 전 정존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 소송행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서 신법 시행 후의 소송 절차는 신법을 적용하는 혼합주의를 우리 형사소송법은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넣은 판례인데 그 판례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쩐다?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옛날에 구법에 따라서 행하여진 절차는 증거조사나 모든 것은 다시 증거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말은 곧 이 판례는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